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12화 1992년의 비밀, 그리고 한 장의 손수건이 남긴 사랑.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였고 역삼동 강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카메라가 연단을 향했고 조명이 밝았으며 마이크 여러 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강명호 회장이 들어왔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이 굳어 있었다. 뒤따라 임원들이 들어왔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다. 연단에 선 강명호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고 심호흡을 했으며 마이크를 향해 몸을 숙였다. 1992년 공장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당시 그룹의 안전관리가 소홀했고 사고 이후 대응도 미흡했으며 유족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고 인정했다. 뒤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공식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사과가 진심이냐,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강명호 회장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는 내용이었다. 강명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원고만 읽었으며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법무팀장이 나서서 보상 방안을 설명했고 유족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기자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며 회견장이 술렁였다. 대강당 맨 뒷줄에서 한서진이 서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강명호를 응시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 창백했다. 김정훈 변호사가 옆에 섰고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으며 잘됐다고 속삭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복잡했고 이게 진짜 사과인지 의문이었으며 그냥 위기 관리용 쇼 같았다. 기자회견이 끝났고 강명호가 연단을 내려갔으며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보안요원들이 막았다. 강명호는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임원들도 따라 나갔고 대강당이 텅 비기 시작했으며 기자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강명호가 섰던 연단을 바라봤다. 김정훈이 물었고 괜찮냐고 했으며 이제 소송 준비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고 대답했으며 나가자고 말했다. 대강당을 나왔고 복도를 걸었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 강도윤이 서 있었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진은 놀랐고 도윤은 미소 지었으며 내리려다 멈췄다. 도윤이 먼저 말했고 왔구나라고 했으며 봤냐고 물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랐으며 김정훈도 따라 탔다. 문이 닫혔고 사람이 좁은 공간에 갇혔으며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서진을 받고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으며 김정훈이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으며 김정훈이 먼저 내렸다.
서진이 내리려는데 도윤이 손을 잡았고 잠깐만이라고 말했으며 얘기 좀 하자고 부탁했다. 서진은 손을 뿌리쳤고 할 말 없다고 대답했으며 김정훈을 따라 나갔다. 도윤은 뒤따라왔고 서진아 하고 불렀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고 햇빛이 눈부셨으며 도윤이 계속 따라왔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김정훈이 문을 열었으며 서진에게 타라고 손짓했다. 서진이 올라타려는데 도윤이 차 문을 잡았고 제발이라고 말했으며 5분만 달라고 애원했다. 서진은 도윤을 받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잠시 망설였다. 김정훈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고 택시 타고 가겠다고 덧붙였으며 김정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다. 차가 출발했고 두 사람만 남았으며 도윤이 근처 카페로 가자고 제안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걸었으며 말없이 5분을 걸었다. 작은 카페에 도착했고 구석 자리에 앉았으며 도윤이 커피를 주문했다. 서진은 창밖을 봤고 도윤은 서진을 봤으며 한참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입을 열었고 어제 일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약혼식을 박차고 나온 거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고 정민과는 사랑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길을 따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서진은 여전히 창밖을 봤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커피 잔을 돌리고 있었다. 도윤이 계속 말했고 내가 용기를 줬다고 감사했으며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서진이 돌아섰고 도윤을 봤으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당신이 약혼을 깨든 회사를 나오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고 나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손을 내밀었지만 서진이 피했으며 일어서려 했다. 도윤이 막았고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말했으며 들어만 달라고 부탁했다. 서진은 다시 앉았고 팔짱을 꼈으며 말해보라고 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며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얀 손수건이었고 모서리에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으며 H, S, J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손수건을 받고 눈이 커졌으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 도윤이 대답했고 내 거라고 말했으며 처음 만난 날 내가 떨어뜨린 거라고 설명했다. 서진은 기억이 났고 아산병원 앞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부축하던 날이었으며 빗속에서 도윤과 마주쳤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손수건을 떨어뜨렸고 찾지 못했으며 잊고 있었다. 도윤이 말했고 그날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으며 돌려주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진은 손수건을 집어들었고 이니셜을 만졌으며 어머니가 수놓아 준 거였다. 도윤이 계속 말했고 사실은 핑계라고 시인했으며 그냥 가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이 손수건이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으며 용기를 얻었다고 털어놨다. 서진은 도윤을 받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고 가슴이 뛰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했다. 일어섰고 손수건을 테이블에 놓았으며 가져라고 말했다. 나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고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각자의 길을 가자고 선언했다. 도윤이 일어섰고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으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때 내 진심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카페를 나갔으며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의 뒷모습을 봤다. 월요일 아침이었고 역삼동 강그룹 본사는 한산했으며 직원들이 조용히 출근하고 있었다. 어제 공식 사과 이후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모두 조심스러웠으며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도윤은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강명호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으며 두자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 그러고 오피스텔에서 한서진은 김정훈과 회의 중이었고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증거가 충분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았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였다. 김정훈이 말했고 이제 시간 문제라고 격려했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진은 고마웠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됐고 서진은 혼자 나눴으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이 어둠에 잠기고 있었으며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고 어제 카페에서 결국 챙겨온 거였으며 이니셜을 들여다봤다. H, S, J라고 수놓아진 글자가 선명했고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으며 따뜻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제 카페에서 손수건을 내밀던 모습이 기억났으며 진심이 담긴 눈빛이 생각났다. 서진은 손수건을 가슴에 안았고 눈을 감았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워해야 하는지 고마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거리를 둬야 하는지 다가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으며 지금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화요일 오후였고 부곡동 작은 오피스텔에서 강도윤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텔을 나왔고 임시 거처를 구했으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 명함을 찢었고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과거와 결별했다. 휴대폰에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고 읽지 않고 삭제했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책상 위에 이력서를 펼쳤고 새로 작성하고 있었으며 경력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다. 강그룹 전무라는 직함은 이제 의미가 없었고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으며 진짜 자신으로 살아야 했다. 컴퓨터를 켰고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수요일 저녁이었고 역삼동 한 호프집에서 도윤은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피했다. 휴대폰을 꺼냈고 서진의 기자회견 영상을 다시 봤으며 몇 번째 보는지 알 수 없었다.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고 단단한 눈빛이 보였으며 가슴이 뛰었다.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떠들고 있었고 강도윤 얘기를 하고 있었으며 도윤은 귀를 기울였다. 한 학생이 말했고 진짜 대단하다고 칭찬했으며 아버지를 배신하고 진실을 밝힌 게 용기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학생이 반박했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으며 낙혼녀를 버리고 도망친 게 비겁하다고 욱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고 맥주를 들이켰으며 평가는
엇갈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목요일 오전이었고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한서진은 김정훈과 함께 서 있었다. 오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고 강그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으며 떨렸지만 준비됐다. 법원 계단을 올라갔고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기자들도 와 있었고 카메라가 서진을 향했으며 플래시가 터졌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으며 재판이 시작됐다. 원고 측 변호인 김정훈이 일어섰고 진술을 시작했으며 1992년 산업재해의 진실을 폭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반박했고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으며 시효 만료를 언급했다. 공방이 오갔고 법정이 술렁했으며 판사가 다음 공판 일정을 잡았다. 첫 재판이 끝났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으며 서진은 각오했다. 금요일 밤이었고 한강변 벤치에서 도윤은 앉아 있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다리 불빛이 반짝였으며 바람이 차가웠다. 휴대폰을 꺼냈고 서진에게 문자를 쓰려다 지웠으며 보내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고 지금 연락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으며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주말이 지나갔고 월요일이 왔으며 도윤은 취업 면접을 보러 갔다. 작은 사회적 기업이었고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는 곳이었으며 도윤의 경력을 높이 샀다. 면접관이 물었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고 했으며 도윤이 대답했다. 숙제하고 싶다고 말했고 과거를 바로잡고 싶다고 고백했으며 진심으로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주가 지났고 도윤은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작은 사무실이었고 월급도 적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진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참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더 준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 달이 지났고 가을이 깊어졌으며 서울 거리에 낙엽이 쌓였다. 법정 공방은 계속됐고 서진은 매주 법원에 출석했으며 강그룹은 끝까지 버텼다. 도윤은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다녔으며 보람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서로를 생각했으며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고 역삼동 한 레스토랑에서 산업재해 유가족 모임이 열렸다. 서진이 참석했고 다른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도윤이 서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다가가지 않았으며 그냥 서진의 모습을 봤다. 서진도 도윤을 봤고 시선이 마주쳤으며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진은 손을 들어 답했고 작게 웃었으며 도윤도 웃었다. 말은 나누지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으며 그걸로 충분했다. 도윤이 돌아서 걸어갔고 서진은 그 뒷모습을 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고 서로 준비가 덜 됐지만 언젠가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으며 희망이 보였다. 그날 밤 서진은 오피스텔로 돌아왔고 손수건을 꺼내봤으며 이니셜을 쓰다듬었다. H. S. J라는 글자가 달빛에 반짝였고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미소가 지어졌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고 고백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도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부인할 수 없었다. 도윤도 오피스텔로 돌아왔고 침대에 누웠으며 천장을 봤다. 오늘 서진을 받고 웃는 모습을 봤으며 건강해 보여서 안심했다. 아직은 다가갈 수 없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 당당하게 서진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며 그날을 준비했다. 역삼동 강그룹 본사 로비는 한산했고 밤이 깊었으며 경비원만 근무하고 있었다. 중앙 벤치 위에 하얀 손수건이 누워 있었고 H, S, J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으며 달빛을 받고 있었다. 도윤이 일부러 놓고 간 거였고 서진이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으며 그때 이 손수건이 다시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손수건은 다음 날 아침 청소부에게 발견됐고 분실물 센터로 옮겨졌으며 서진은 끝내 찾지 못했다. 도윤은 나중에 알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으며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다. 손수건은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남아 있었고 이해와 용서가 뒤섞인 시간이 흘렀으며 사랑은 이름을 감춘 채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2달이 더 지났고 겨울이 왔으며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법정 싸움은 계속됐고 판결이 임박했으며 서진은 긴장했다. 도윤은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승진 제안을 받았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떨어져 있었고 연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진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고 판결일이 잡혔으며 다음 주 금요일이었다. 김정훈이 전화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며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서진은 떨렸고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으며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은 날 도윤도 소식을 들었고 포털 뉴스에서 판결일을 확인했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진이 승소하기를 바랐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으며 그날 법정에 가기로 결심했다. 서진을 응원하고 싶었고 멀리서라도 함께하고 싶었으며 용기를 주고 싶었다. 판결일이 다가왔고 서울은 추워졌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그날을 준비했다. 서진은 정장을 꺼내 다렸고 도윤은 넥타이를 냈으며 운명의 날이 코앞이었다. 공식 사과는 이미 이루어졌고 비공식 고백은 아직 남아 있었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